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방산주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좀 갇히겠죠. 왜냐하면 그 땡겨서 만약 핵전쟁 이렇게 나버리면 진짜 방산주 또 한 번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갖고 땡겨 오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뭐 성장주나 이런 거, 뭐 게임주나 이런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그냥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어제도 제가 네이버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월봉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 저는 이제 이걸 많이 하죠. 얘가 세게 올라갔던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기에 세게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저는 단기에 세게 올라갔던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기에 세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약하게 올라가는 거 말고 단기에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의 저점이 여긴데요. 그게 지금 네이버가 딱 찍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건 이제 네이버가 뭐 인수했다는 거 인수한 거하고 좀 달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미국의 중고업체를 인수했다는 그거와 별개로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장주가 다 요 라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이 구간에 저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장주들이 결국 얘네들이 가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진짜 변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도 변곡이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변곡점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낙폭과대주 반등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다음 주까지 낙폭과대주가 좀 세게 반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때는 어떤 형태, 이게 지금 옵션 포지션인데, 이게 옵션 포지션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옵션 포지션인데, 옵션 만기, 지금이 290, 289잖아요. 요 형태인데요. 외국인들이요, 풋옵션도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꽤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콜옵션도 있는데, 풋옵션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 주에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의 하락은 다음 주에 무조건 멈춰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맥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러니까 작년에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단기에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까지 가버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야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이 이제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죠. 예상의 영역으로 가기에는 지금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또 찝찝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요. 제가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금융투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 수급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랐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난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놀랐는가 하면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시장이 이게 코스피 하락률이거든요. 코스피가 10% 떨어질 때 금융투자에서 인버스하고 인버스2X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하락에 배팅했는데 더 웃기는 건 6월 달에 13%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샀던 인버스나 인버스 ETF를 이익실현 해야 되잖아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여기서 10% 떨어질 때 샀다가 13% 떨어질 때 샀으니 그러면 이게 하락하면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을 샀으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것도 13%를 하락을 하면 이익실현 해야 되는데 하락할 때 더 샀어요 또. 근데요. 그러면 9월 달에 또 12.8% 또 하락했어요. 그 2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투자라면 1월 달 고점 칠 때부터 사서 이때도 또 샀죠. 그러면 9월 달에 이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12.8%까지 떨어질 때 당연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수익이 많이 났잖아, 인버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떨어질 때 샀고 여기 떨어질 때 샀으면 2100까지 밀렸으면 여기가 3000이었는데 3000에서 내가 하락 배팅에 그렇던 인버스를 많이 샀는데 2100까지 갔어. 그럼 900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인버스는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인이라면. 시장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실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근데 9월달 12.8%인데 금융투자 또 샀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샀던 이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이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이 인버스 투자를 이때 지수가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때부터 샀던 인버스 투자를 하락을 하면 이익실을 해야 되는데 하락할 때마다 더 싸고 있어요, 지금. 그 지수가 여기도 하락할 때 더 샀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 조금밖에 안 팔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시장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찝찝하다. 안 판다 얘들이. 이익 실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펀더멘탈이 정말 싸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펀더멘탈을 마냥 내가 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정말로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4년을 했는데 34년 하면서 가장 난해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장난 아닌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무리 PBR 0.4배가 됐든 뭐 0.8배가 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지 이해되시죠?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정말 지표 다 찾아오고 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 위원들 그까지도 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미국 모기지 30년부터 시작해서요. 어, 뭐 기업 분석 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올 적에 수출 입증가까지 다 지금 제가 다 통계를 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시장 떨어지면 우리 회원들한테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무슨 매수 문자 안 주잖아요. 주말에 데이터 내고 제가 얘기하려고. 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제가 또 대명을 또 하나 보여줄게. 이런 와중에 개인들이 신용융자는 계속 빠져요, 지금. 계속 반대 매매 나가는 거예요. 5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까지는 거죠, 반대 매매 나가는.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음 주 토요일 날인데 이번에 특강을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은 이제 뭐 2천선까지 뭐 떨어지든 2천선 초반까지 떨어지든 뭐 2천선 살짝 무너다 올라오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은 2,300에서 2,400까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
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 예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어, 이게, 이게 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어, 벌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버스를 샀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버스는 위탁으로 맞아갖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투엑스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하락을 이렇게 할 때마다 투엑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익실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에게 투엑스는 이익실현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익실현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내년에 분명히 한번 쇼크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해지라고 해서 주식을 많이 샀으면 인버스 투엑스 해지한다고 하는데 금융투자 주식 하나도 안 샀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융투자도 11월 달에 페드가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어, 속도를 줄인다라는 커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인버스 투엑스를 안 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안 푼다. 왜냐하면 이대로 긴축을 계속 파월이 긴축을 계속 하게 되면 내년 유럽에서 대마가 하나 터진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터진다. 왜? 지금 정도의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파운드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 그룹 분사를 해갖고 그 뭐 부도 위험을 막는다 그러는데 시장에서 신뢰가 한번 꺾였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증시 안정 자금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어제 또 국감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 왜 안 하냐고. 이거 제부터 해야지 낙폭과대가 올라오거든요. 급반등하거든요. 근데 금감원장이 이 얘기에 해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보셨죠? 어, 그러면 게임주하고 이런 낙폭과대 물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는 완전히 진짜 이건 진짜 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한 1년만 가지고 있을 생각하면 카카오 네이버 이건 17만 원에서 지금 5만 원이에요. 카카오는. 네이버는요. 이게 46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이에요. 이런 가격이 어딥니까? 진짜 저평가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식에서 얘기하는 자율 반등만 나와도 꽤 나오는데도.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잖아요. 왜? 계속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 안 그러겠어요? 인버스를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묶고 더블로 가는데 저런 주식 공매도를 계속 안 하겠어요? 계속 하지. 길게 보면 진짜 정말 싸고요. 근데 그러면 저거 지금 저런 거 급반등 시킬 수 있는 거는 공매도 전면 금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급반등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 공매도에 대한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내 피셜이에요.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서 그 전에 폭락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쇼커버링 해야 되니까. 전면 금지하면.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거의 이런 종목들 하락 클라이막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들은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안 나오면 지금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스탠스로서는 힘들어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싼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아, 지금 저쪽 섹터는, 아닌 것 같죠. 예. 정말 싸죠. 싼데, 지금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나오지 않으면 이쪽 섹터, 어, 급격하게 반등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 또 한번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카카오는 7만 원대 초반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 나와도 그 이상 가기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게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낙폭과대주 다 공매도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에 애들이 빨리 이렇게 땡기고 끝내겠죠.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게 나올 걸 대비해서 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낙폭과대주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가 나오면 그때 급반등할 거 아니에요. 그때 팔아야죠. 어.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가 만약에 지금의 낙폭과 대주는요. 공매도 전면 금지 이 정책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하향 박스권 장세를 이제 같이 가능성이 있죠.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자율 반등이 딱 나오면 그것도 외부에서 공매도 금지 같은 센 게 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끝.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주도주는 이쪽 섹터는 아닙니다. 앞만 봐도. 그래서 섹터를 잘 구분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세요? 요런 자료들 보기 쉽지 않죠? 그죠? 네.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우리 수출입 증가율 이번에 1.8, 2.8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8 나왔어요, 2.8. 계속 수출 증가율이 계속 저점이 무너져요, 이렇게. 이것도 정말 집중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죠? 잘 알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안 좋으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추가로 매수는 안 해요. 저는 기적 반등 나와도 카카오 같은 건 7만 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안 나오면 저런 성장주는 지금의 10년물 국채금리상에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사실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페드가요, 페드가 종목 상담 안 됩니다.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뭐, 비슷하게 가겠죠. 뭐. 페드가요, 만약에 11월 달에 계속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1800선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11월 달에 페드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지표 다 떨어지는데 후행지표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페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인상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가를 딱 보면 내년에 지수가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마 얘네들도 스탠스를 취하려고 지금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11월 달에 페드의 기자회견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공격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러니까 유럽의 대마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번 페드. 왜냐하면 그 물가를 잡겠다고 자체해서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하다가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지는 않죠. 금융위기가 오면 그건 진짜 완전히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흐름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흐름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 이번 11월 달에 페드가 생각보다는 좀, 어,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지수가 또 기술적 반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300, 2400까지 쫙 올라오고, 그리고 낙폭과제 종목들은 공매도의 전면 금지가 나와야지만 이게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네이버, 게임주, 카카오 빼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시장을 하락 클라이막스로 쫙 빼놓고 그 다음에 쇼커버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익이 크죠. 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됐죠? 시장에 대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봐 주실래요? 저는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11월 달에 그렇게 긴축을 공격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떨어져 봐야 2000선 초반 정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11월 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다
그 스탠스를 유지했다 이러면 내년에 1800도 봐야 됩니다. 그 업종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시장 얘기만 좀 먼저 해보세요. 네. 업종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요, 상승으로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어딘가 크랙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긴축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서갔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기지금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기지금리를 보여드리면 지금 10년 물고 금리하고 연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모기지 30년 모기지금리가 그 7%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그 얘기 해주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 선반영됐던 부분은 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있나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뭔 채 많이 해갖고. 요거 이거 보면 그 미국의 정커번드에 대한 만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커번드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나 국채가,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 회사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기가 우리가 생각보다 내년에 돌아오는 만기가 별로 없어요. 다 2025년도, 2026년도.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긴축을 계속 세게만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세게만 금리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의외로 어, 이게 그렇게 터질 수 있는 형태는 없어요. 미국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무가 좀 안 좋거나 이렇게 이자 비용을 못 내거나 이런 형태의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신흥국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중국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만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려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거 물려도 상관없잖아요. 부도날 기업 아니니까. 근데 어설프게 개별주 이렇게 들고 있다 물리면 그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죠. 2008년부터 2020년 고점 자리 피보나치 50자리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페드가 완화적으로 나오면 기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저는 내년에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변수는 딱 하나인데요. 유럽에서 대마가 터져버리면 아니면 중국에 만약 문제가 생겨버리면. 근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거의 적고요.
가능성이 적고 왜 적은가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중국은 저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요, 통제를. 그래서 통화량도 통제가 되고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부도날 수 있는 형태는 없어요. 특히 국유 기업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중국보다 유럽이 자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도 불거지는 거 보면 파운드 문제라든지 크레딧 스위스라는 문제를 보면 다 유럽 쪽이에요. 지금 도이치방크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고요. 페드가 금융위기가 오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거, 그래서 페드가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제, 천명에서 기종님 참, 샵하시네. 페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가 부각되는 걸 제일 이걸 제일 우려하죠. 달러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가 부각되는 걸 제일 우려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부각된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페드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고 막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페드가 신뢰가 없을 시대는 이거 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으로 아무리 달러가 강세라도 중국으로의 패권이 통합 패권이 또 이전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미국은 디지털 화폐보다 중국이 세니까 이걸 방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로까지 안 가려고 페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800선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죠. 예측의 영역은 벌써 지나버렸고요. 그래서 페드가 어떻게든 간에 리먼브러스 사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하겠죠. 왜?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분명히 아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훨씬 더 빨리 부각되기 때문에 그거를 페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죠? 아, 그래서 최악의 국면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수를 잡아놓고 지금 낙폭과대주를 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가 1800선 왔을 때의 가격이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2000선이 잘 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는 미리 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게 되면 달러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이렇게 가면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무조건 계속 강세인 것도 별로 좋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별로 안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예전 국채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미국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주겠어요? 3.6% 이자를 계속 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려면 3.6%를 이자를 주고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 미국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끝나면 저는 묘하게 또 11월 달 중간 선거고 11월 달 FMC야. 끝나면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달러 패권도 좋은데 지금까지 달러 패권으로 이제 잘 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제 그 지금의 낙폭과대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이런 것들이 빼는 이유가 지수를 1800선에 보내지 않고 이 가격을 1800선대까지 보내려고 그렇게 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PBR 0.8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재밌죠. 그래서 어, 이게 낙폭과대주들을 1800선 가격대까지 빼버린 거예요, 미리. 지수는 2200에 잡아놓고 2100선에 잡아놓고 아, 아니요, 저는 1800선까지 보는 게 아니라요. 어, 1800선까지 보는 게 아니라 페드가 11월 달 공격적으로 계속 긴축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계속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센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1800선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페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으로 들어가기는 되게 부담스럽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18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들이 1800선 가격대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시장을 잡아주면서 저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는 안 떨어지면서 저런 성장주들의 가격대를 1800선까지 미리 빼버리는 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저 원래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월요일 날 그랬었어요. 어, 1800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뺀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뺀다고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800선 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 뭐 게임주들이 올 수 있는 가격대를 지금 다 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솔루션을 잡아놓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의외로 1800선 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가 저 위에 있을 때는 1800선 가야 이 가격에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다 와버리잖아요. 지금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주 다 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수는 안 빼면서 저는 성장주들을 1800선 왔을 때의 가격대로 다 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대형이에요. 예. 그렇게 보는 적을.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해 가면서 가는 거죠.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저기요,
어, 몽실님 너무 갓난 것 아니 광난 것 무슨 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 마시고 냉정. 어, 근데 몽실님 같은 분들의 의견도 저는 뭐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몽실님 주식 하세요? 어, 혹시 주식 하고 계세요? 어, 제가 이제 저도 한 30년을 했잖아요. 저는 실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3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어차피 시장 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재밌으니까 할게요. 제가 가장 크게 예, 손실이 난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저 손해를 잘 안 보는데, 특히 파생은 제가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저는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은 원래 잘 못하고 파생을 좀 하는데요. 주식은 안 되죠. 와운에서 있으면. 근데요, 둥글둥글님, 그러니까 동글동글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어,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크게 손실 났던 게 딱 두 번 있었는데요. 어,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지금 되짚어 보면 저도 이제 파생을 한 30년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분석을 해도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강한 확신이에요. 어,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잘 안 보이는데 강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절 라인을 못 잡아요. 어,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강한 확신은 정말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방송을 더 이상 출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점쟁이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방송에서 굉장히 예, 굉장히 좀 이거는 이거다, 저는 그거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같은 거 보면 제가 시장 굉장히 안 좋다, 폭락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게 절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만약 확신의 영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깨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파생하면서 느꼈던 딱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어, 두 번째는요.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떨어질 때 주식 비중을 5%만 딱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식을 많이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합니다. 사지 맙시다. 사지 맙시다.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일 시장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조금 사볼게요 이러다가 지금 오늘 문자 매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찝찝한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사요. 내가 시장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저는 몇 사인 안 줘요. 그래서 와우넷에 있는 그, 그, 마케터들이, 대표님은 너무 몇 사인 안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찝찝한데 어떻게 몇 사인을 줘요? 근데 집 떨어졌잖아. 폭락했잖아요. 우리는
현금 비중 50% 갖고 있고.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꺾고 있지만 그 시나리오에서 약간이라도 의심한 게 있으면 전 몇 살이나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대응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한 번에 작살 난다는 걸 제가 파생은 30년 하면서 배웠던 거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 정말 배웠던 것, 크게 손실 났던 것의 딱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저평가 국면에서 과도하게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제가 이 시장이 저평가 국면이라고 근데요,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도요, 그때도 우리 시장이 퍼가 0.7배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0.78배인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시장이 저평가 국면에서 과도하게 폭락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PBR이 0.8배예요. 미국 시장은 좀 비쌀 수 있죠. 근데 우리 시장은 PBR 0.8배예요. 제가 가장 손해가 많이 났던 적이 딱 두 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지켜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평가 국면에서는 함부로 폭락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응의 영역이죠. 종목은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시장이 잘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강한 확신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파생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먼 때도 0.8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0.7, 0.8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시장은요. 그 국면에 오면 이상하게 뭔가 종목은 1800선까지 뭐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게임주는 1800선까지 떨어져 버렸지만 시장은 절대 안 떨어져요. 올 이번에도 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는 받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좋은 종목 있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1위인 종목은 좀 과하게 떨어져도 보유하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게 되게 리스크가 있을 때는 개별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쉐어 1위만 사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마켓쉐어 1위는 물려도 상관없다. 근데 마켓쉐어가 2위, 3위 후발주들은 이렇게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침체가 되면 나중에 후발 기업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마켓 점유율 1위 기업들은요, 상위 기업들은요, 이제 독시가 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마켓쉐어 상위 기업들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요, 이게 시장 얘기하고 막 저는 라이브 방송 이렇게 무료 공개 방송하면
막 이렇게 막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간 거 막 자랑하고 수익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막 시장 얘기도 하고 막 펀더멘탈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몽실몽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과도하게 막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좀 있으면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제가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의 낙폭과대주들이, 어,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이 저는 우리 시장의 진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석을 하지만 시장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 바닥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네이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네이버가 이제 1800선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게임 좋았고 카카오 또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못 사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이건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팁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런 걸 무방해서 그냥 툭 던지잖아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 제가 지수가 1800선에 오면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가 요 가격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 다 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장주들을 빼면서 성장주들의 가격은 1800선 가격에 다 갖다 놓고요. 지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 에너지솔루션을 잡으면서 2100에 저점을 맞춰놨어요. 시장이 너무 스마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말 이해되시는 분 7번. 그러니까, 지수를 1800까지 안 빠뜨리고 지수를 1800선까지 안 빠뜨리고 성장주들을 1800선 올 때까지 가격까지 미리 빠져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네이버에 의해서 카카오, 게임주까지 다 지금. 그 시장이 저는 너무 지금, 너무 지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800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의 낙폭과대주들이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에 우리는 진바닥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은 50%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페드가 11월 달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 긴축을